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국회직 99미고요. 방금 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고지해드린 대로 정답이 지금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1페이지에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잘못된 것 같고요. 출판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문 보겠습니다. 1문. 행정법상 일반 원칙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평신작, 목동, 부실사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문제에서 접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위험 지정 시설로서의 주유소하고 LP 충전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주유소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LPG 충전가스, LPG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된다,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LP 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유소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평등 원칙에 대한 문제니까 분명히 차별은 발생을 했는데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위험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 앞에 있는 석유 판매업 허가 주유소입니다. 이건 석유,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 파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LPG 같은 경우엔 액화석유 가스입니다. 액화석유 가스 이거는 기체 상태로 있는 LPG 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를.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액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흘러나왔을 때 눈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근데 LPG 같은 경우는 가스, 기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위험성이 크다는 거야.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성의 정도는 LPG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과학을 잘 몰라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과학은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하니까 딴 생각이 드네. 아까 막 지나가다가 막 영어랑 선생님들 수업하는 걸 이렇게 복도에서 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막 공법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독해 나오나 봐. 듣다가 막 넘어가시네 막 이런 거 있지. 서로의 다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수학이면 모르겠는데 과학은 제가 워낙 쥐약인 쪽이어서 이렇게 봤을 때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체하고 기체의 문제에 있어서의 유관 확인 가능성은 위험성의 정도를 달리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인화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불이 나는 것인가. 인화점만 비교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기체 쪽이 훨씬 더 인화점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게 화재 발생 가능성은 LPG 쪽이, 기체 쪽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위험성은 이쪽이 더 큰 겁니다. LPG 쪽이. 그러니까 주유소 허용하면서 LPG 금지하는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 차별 사유 인정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이냐?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유소 영업에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양도 양수가 있었습니다. 양도 양수에서 양도인이 법규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느껴져? 아직까지 제재 처분이 안 나온 상태잖아. 그러면 이거는 제재 효과의 승계가 아니라 제재 사유의 승계,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가 아니라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제재 사유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맞다고 했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양도를 악의적으로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용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법을 위반하고 와이프한테 팔아버리고, 자기가 법을 위반하고 다시 나한테 팔고, 내가 또 법을 위반하고 다시 와이프한테 팔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제재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응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응징을 하기 위해서 제재 사유의 승계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양도인의 잘못을 이유로 해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한데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뭘 고민해야 되냐면 선의의 양수인 보호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선의라고 하게 되면 몰랐다는 거죠. 악의라고 하게 되면 알았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례 원칙을 준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비례 원칙을 고려했다고 했을 때 이걸 모르고 있는데 양수한 석유 판매업자 지금의 양수인인데 얘가 이제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죠.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들어서 사업 정지 기간 중에 최장 기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최장 기간. 그래서 6개월 사업 정지를 때려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죠. 그렇죠?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택시 운송 사업자가 차고지하고 운송 부대 시설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회사 택시겠죠? 일반 택시 면허를 받은 것이고 회사 택시인데 뭐 차량이 늘어났어. 그래서 좀 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나 이렇게 좀 증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교통행정 및 주거환경 등 공익을 이유로 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익교량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비례원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근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지금 회사 택시 회사 바로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 학생들이 옆으로 이제 통행로로 사용을 한다라거나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한다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증설은 이와 같은 공익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제한이 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위험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차량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분진 등이 날려서 발생하는 환경상 이익이라는 문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라면 그걸 두고 바로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아파트에다가 차를 세워놨다가 눈이 온다 비가 온다라고 해서 1m만 옮기려고 주차로 옮기려고 음주운전을 해도요. 아니면 뭐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음주운전을 해도요. 그거 전부 다 면허 취소입니다. 전부 다 면허 취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통사고에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그 생명 신체상의 안전, 보건과 관련된 문제인데 수입 녹용의 일부를 절단해서 측정한 회분 함량의 기준치가 뭐 나쁜 거겠죠. 그렇죠? 나쁜 걸 겁니다. 0.5%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반송 처리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 입장은 국민 보건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보건상 문제가 생기면 그거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그렇죠? 이거 다 잘라볼 거야? 잘라볼 수 샘플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샘플 뽑았는데 걸렸으면 게임 끝이죠. 그렇죠? 당연히 몰아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좀 내용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알기가 힘든데 변호사법 10조 2항의 개업지 제한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37조 2항 비례원칙 얘기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정도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비례원칙의 헌법상 근거가 되는 것이고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 얘기를 했죠. 직업 선택의 자유는 15조에 있단 말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뭔 상황이었냐면 이게 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군복무를 했는데 그렇게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나와서 개업을 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만 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군복무를 한 거거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복무를 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 지역에서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비례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군 법무관에 대한 개업지 제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뭐 사실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에는 뭐였다고 했어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었습니다. 원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까지도 다 포함되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 뭐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법으로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간혹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거는 법령 내용 자체를 묻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법, 경제법 영역에는 특별히 원리가 없습니다. 원리가 없고 법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그냥 암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한번 쫙 눈팅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남의 정보는, 개인정보는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수집을 해도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최소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수집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명백히 그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우선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 동의가 없어도, 정보 주체 동의라는 건 뭐예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로서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공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 내용은 그냥 법령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다는 점, 요거는 그냥 암기사항 대통령 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고요. 뭐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 의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가는데 소송 갈 때 숫자도 한번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숫자가 몇 명이었었어요? 100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죠.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단체 소송을 제기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에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권리침해 행위에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요건이 1000명, 그래서 엄격한 것뿐이다. 단체 소송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 소송은요, 소비자 단체 소송하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소비자 단체 소송하고 이 개인정보 사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체 소송 현재까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수님들이 지금 단체 소송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의 남용,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문제하고 큰 차이는 없겠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해 이건 의료법 내용인데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낙태는 금지가 되겠죠. 낙태는 안 됩니다. 그죠? 낙태는 금지가 되는데 물론 낙태 이유가 있으면은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에 남아선호 사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검사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했어요. 우리 삼촌들네 집도 다 검사하고요. 딸이래. 그러면 띱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은 종손집이어서 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횡행합니다. 예, 막 이런 그거 금지한 거예요. 의료법에서.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남아선호선상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 여자의 딸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경시 사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 생명 경시 사상을 고려했을 때 성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 처분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 단계도 생각해 보세요. 낙태에 걸리면 당연히 제재 처분이 들어갑니다. 낙태하다가 의사가 걸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낙태할 때 있잖아요. 낙태할 때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다른 거 작성을 안 하고요. 뭐를 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각서를 요구해요. 의사가. 그리고 절대 카드 결제 안 됩니다. 카드 결제 안 되고 다 현금 결제만 합니다. 아예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낙태 단계를 막는 거는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재량권 남용의 문제는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합의한 다음에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회사에 근무했음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임 처분,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요. 공무원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 처분 중에서도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허위, 사위 이런 표현 들어가면 게임 끝난 겁니다. 허위, 사위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농간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량의 남용 없습니다. 그냥 조져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이러면 인정 안 돼요. 그게 지금 5번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허위의 무사고 증명을 제출해서 개인 택시 면허 특허적 받았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신뢰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땐 완벽한 귀책 사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가치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허위라고 하면 도저히 인정될 수 없고요. 그 다음 3번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국공립대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사립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국공립대학교에서 대학교 총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 교육법 시행령 소송에 대학교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연자제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 직업에 따라서 학생들,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실제 취득 점수만으로 전형 시 합격할 수 있는 다른 응시생에서 불합격 처분을 하면 이거는 3번에 3번. 이건 3번이 맞네. 이거는 우연히 맞춘 겁니다. 우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재량의 남용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차별했으니까요. 평등원칙 위반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대지는 나대지예요. 여기까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접이고 여기 아무 건물 없어요. 아무 건물 없다고 해서 이건 나대지인데 이렇다고 해서 만약에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여기서 현상 변경 허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만약 대규모 건물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문화재 경관은 완전히 훼손당한 거고 보호구역의 지정은 아무런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대규모 건물 올라갔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거나 이런 사유는 인정되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 항고소송의 소송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당연히 부담하고 기타 부관으로 구분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기타 부관의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같이 고려하시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타 부관에 4개가 들어가는 거죠. 조건, 기한, 철회권 여부, 법률효과 일부 배제 여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부관, 독립해서 행정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처분성 부정되고 분리성 부정되고 둘 다 부정되겠죠. 그래서 학설에 따르게 되면 처분성이 보통 기준이 되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분리성이 기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타 부관은 처분성, 분리성 전부 다 부정되기 때문에 독립쟁송 불가능하다. 일부 취소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 인정이 안 될 테고요. 취소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 즉 처분과 재결이다. 그렇죠? 19조 본문에 보게 되면
19조 단서에 있는 원처분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본안 요건 문제가 맞지만 19조 본문에 있는 그 경우는 소송 요건으로서 대상적 격이 맞습니다. 처분 등에 대해서 제기한다라고 돼 있고 2조로 가게 되면 등은 재결이라고 했으니까 처분 취소하고 재결 취소하고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처분 취소송, 재결 취소송 두 가지 가능하다. 침해적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내려진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침해적 행정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2차, 3차 독촉, 2차, 3차 계고 이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3차 독촉이나 2차, 3차 계고 강제징수와 대집행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2차, 3차는 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기간의 연기가 이렇게 봤죠. 판례는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이쪽에 12조 쪽에 원고적 격과 관련돼서 판례는 우리랑 스텝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학설은 어떻게 보냐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보호익, 개인적 공권 이렇게 보게 되고 있는 부분을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여기를 계직구 일간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직구 그래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침해의 태양 이익 침해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일간축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인 침해의 태양은 원고적 격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걸 있는과 연결시킵니다. 학설은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사자 능력 즉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룡뇽이나 새나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국가기관 이런 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저 법률상 이익에다가 그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때려 박아버립니다. 때려 박아버리니까 저럴 때 법률상 이익에 천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고적 격의 문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적 격의 문제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전체를 놓고 생각하세요. 그냥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직접적, 구체적, 개인적 이익 이게 바로 뭐야? 계직구죠. 계직구고 그 다음에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것까지 섞어버렸는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비교하면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고 구체의 반대는 추상 나와야 되고 개별의 반대는요 일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이게 판례 몇 개를 섞다 보니까 갑자기 사실적 경제적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기에는 원래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이익의 침해는 이거는 계직구랑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저 공권이랑 비교할 문제예요. 공권, 법률상 보호익이랑 비교할 문제인데 교수님이 섞다가 너무 심하게 섞으셨습니다. 뭐 그렇지만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가한 경우 및 그리고 공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당연하죠.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사익보호의 취지는 법률상 보호이익 공권 쪽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마구 믹싱하신 겁니다. 마구 믹싱한 거니까 그냥 원고적격 문제로 본다면 맞는 말이죠. 원고적격 문제로 그냥 본다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면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반증이 없다면 있는 걸 추정, 이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반증으로 깨버릴 수 있습니다. 추정을 깨는 걸 반증이라고 하죠. 추정을 깨는 걸 반증, 반대 증명입니다. 반대 증명, 반증. 그러니까 우선은 추정된다. 그게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날의 90일이라고 하게 되면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이고 현실적으로 안날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안날이고 그때가 기산점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반증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반증. 요번에 누가 반증하겠습니까? 원고 쪽에서 반증을 하겠죠. 그렇죠? 난 그때 진짜 몰랐거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다는 걸 증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선은 추정되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처분 절차는 너무 돌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견이 없는 걸로 본다. 무슨 말이에요? 생략. 의견 제출 생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뭐를 비교를 해보시냐면 청문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비교해 보세요. 22조 1항에 있는 청문은 정식 청문입니다. 22조 3항에 있는 의견 제출은 약식 청문이죠. 당연히 그 엄격화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의견 제출은 약식 청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기준이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청문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밑에 나오나요? 불출석 이런 거 있잖아요. 불출석. 보이십니까?
안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식 청문 쪽에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배제 협약을 체결한다라거나 청문하지 맙시다. 이거를 공법상 계약으로 서로 계약을 맺었다라거나 아니면 그날 불출석했다고 해서 청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청문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의 근거가 있을 때죠. 명료, 탈취 이거죠. 명료, 탈취. 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탈취, 탈은 자격을 박탈할 때, 취는 취소 처분을 할 때, 이럴 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얘가 아파서 못 왔다라고 해서 뭐야 넌 아무 의견 없구나 그리고 청문 생략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정식 청문입니다. 하지만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확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요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문이나 공청회에 걸리는 상황 아니면 우선은 다 의견 제출이잖아요. 다 의견 제출이니까 얘는 완화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의견 제출 때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출하는 방법은 뭐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구두로 말할 수도 있고 문서로 보낼 수도 있고 이것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럴 땐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이나 절차법에서 규정된 청문, 배제 협약을 줬다는 거죠. 배제 협약을 줬다. 청문은 엄격합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뭐에 걸리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해놓은 예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면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청문을 실시하는 게 맞다. 예외 사유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긴급재판 곤란 포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걸리지 않으면 청문은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 일반 공청회, 오프라인 공청회랑 병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거고 이 전자공청회만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괄호 넣기로 다 해봤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24조에 있는 문서주의 원칙, 형식상 적법 요건 얘기하는 거죠. 원칙은 문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어떨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전자문서로 메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말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지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근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예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결정 이거는 뭐예요? 내가 준 퇴직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금전급부 하명 처분이 맞습니다. 하명 처분이 맞는데 처분이 아닌 건 아니고요.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다. 의무를 과하는 처분 얘기 나왔으면은 의무부가 권익 제한, 의무부가 걸렸죠. 불이익 처분인 건 확실하네요. 불이익 처분인 건 확실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다. 신의 측이 어긋나는 건 아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걸립니까? 긴급재판 곤란 포기해서 재판에 걸리는 거예요. 재판에 걸리는 거.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된,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는 거죠. 의견 들어서 바뀔 게 없으면 의견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세 영향 주지 않을 때는 패스할 수 있다. 긴급재판 곤란 포기 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6번 행정법상 신고입니다. 신입처지예죠. 신입처지예에서 신고는 행정절차법 몇 조에 있습니까? 40조에 있습니다. 40조. 40조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규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신고가 바로 본래적 의미의 신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고요. 그리고 이거는 40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그 요건에 뭐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형식적 요건으로서 기재사항 구비서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이건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법령상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의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뭘 조심하시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수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속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기속행위. 준법률 행위면 기속행위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른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기속행위니까 다른 공익상 이유, 이익 형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신고 요건, 실질적 요건 얘기하는 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형식적 요건 말고 실질적 요건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못 갖추면 요건 못 갖췄으니까 거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기완결적 신고면 수리 거부 다 의미 없지만 얘는 수리 거부 다 처분 맞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예, 건축법 11조에 있는 건축신고는 원래는 자기완결적 신고, 금지해제적 신고 중에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해버리게 되면 실체 요건이 신고 요건으로 포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집중효의 범위 안에는 관할과 절차 요건까지는 포함되지만 실체 요건 포함 안 되니까 수리를 요한 신고로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 수리가 기속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외부 변수입니다. 외부 변수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 수리는 예외적 허가고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입니다.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판례는 건축대장상의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건축주든 아니면 사업주든 아니면 영업주든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지위승계 신고, 그 다음 명의 변경 신고 나오면 전부 다 원래 의미의 수리를 요한 신고입니다. 원래 의미의 수리를 요한 신고고, 이유는요, 여기서도 역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인 거야. 그렇죠? 영업의 문제가 아닌 거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파는, 그죠? 양도계약 체결이 유효하게 진행됐어야 되는 겁니다.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필요한 것은 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서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수리가 준법률 행위가 맞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수리가 맞습니다.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일단 수리를 했다라면 부적법이죠. 부적법입니다. 그러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했든 말든 간에 자기완결적 신고잖아. 그럼 이건 신고 안 된 거잖아요. 신고 안 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 안 된 거니까 그러면 얘는 무신고 행위입니다. 무신고 행위가 되는 거여서 영업행위를 했다면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수리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법 신고냐 부적법 신고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적법 신고냐 부적법 신고냐 포인트 잘 잡고 들어가시고, 7번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설명.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권과 재결권을 갖는다. 심리권은 뭐야? 내부적으로 심리 의결하는 권한 얘기하는 거고, 재결권은 외부적으로 의사표시, 재결처분이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2008년도 2월 29일 이전과 이후 비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2008년도 전까지는 어떻게 됐었어?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한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재결청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죠. 얘가 재결청이 됩니다. 지금은 재결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행정청이죠. 합의제 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행정심판법에 우선 집행정지 규정이 있고요. 30조에 집행정지 규정이 있고 직권 가능합니다. 직권 가능합니다. 소송 쪽과 차이가 없습니다. 심판을 끝내고 새로운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땐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집행정지라는 것은 행정심판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새로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행정쟁송의 진행 중이냐 아니냐만 보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이면 직권 개입 가능하고요. 진행 중이 아니라 깨져버리는 상황이면 처분권주의 적용되니까 직권 개입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행 중이 맞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중대한 불이익 급박한 위험, 또는입니다. 또는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해서 임시처분, 가처분할 수 있다. 이것도 가구제죠. 가구제이기 때문에 가처분, 임시처분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이 부분에 차이점 없고요.
예, 집행정지는 본대 회급 복명이라고 한다면 임시처분, 가처분은요, 이거는 적당중급 공복이죠. 적당중급 공복이 되는 것이고, 이 가처분은 가금지 말고 가이행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31조입니다. 가이행,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만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적당중급 공복은요, 적은 적법한 본안 판단에 계속, 당은요, 예,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은 여기에는 중대한 불이익, 급은 여기에는 급박한 위험, 그 다음 공복은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은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성 원칙, 집행정지로 불가능할 때 31조 사망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의 심리재결 시에 처분이나 부작위에 근거가 됐던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한 게, 명령은 법규명령 말하는 거죠. 행정규칙은 아니고요. 법률은 절대 아니고요. 법규명령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명령 그러면 법규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에 그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다. 7번에 5번이 틀린 거죠? 네, 맞죠? 예, 이렇게 자꾸 저걸 보면 안 됩니다. 그치? 예, 이거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냐면, 예,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가 행정심판에서는 안 된다. 행정심판위원회 대빵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를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시정조치 요청권만 인정된다. 행정심판법 59조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각급 법원도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규범 통제할 수 있죠. 얘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결이에요?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 재결 얘기하는 거죠. 처분명령 재결이 나왔는데 피청구인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있잖아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거부 처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얘는 요건이 엄격하죠. 간접강제랑 비교했을 때.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직접적 강제 수단으로서 직접 처분 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간접강제랑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 시정명령 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는 점, 이거는 잘 말했습니다. 즉시 직접 처분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시 배상명령은 가능하죠? 간접적 강제수단에서.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건 뭡니까? 틀린 건 우리는 허가를 신청을 한 적은 있지만 다른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강제이든 직접강제이든 그건 반드시 별도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간접강제 배상명령 제도이든 직접강제 직접처분 제도이든 간에 반드시 별도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직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8번 과징금,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과징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이런 그지 같은 말이 있나? 이건 앞에랑 뒤에랑 말이 안 맞잖아. 그치? 말이 안 맞으니 그냥 틀렸네요. 그냥. 적정한 금액을 정하려고 하게 되면 최고 한도액이라고 봐서 재량권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수권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정하려면 재량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법률에서 과징금은 100% 과징금은 재량입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위 법규에서도요, 당연히 재량권은 완전히 포기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한도액 상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건 기준설의 입장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라는 그런 식의 과징금이 있지요. 과징금은 원래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인데,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 가름용입니다. 가름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반 공중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죠.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켜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과징금, 이걸로 받는 게 변형된 과징금이죠. 우리 문제로 출제됐던 것은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 회사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법규 위반 행위는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전부 다 영업정지 때려버리게 되면 버스가 멈춥니다. 버스가 멈추면 피해는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는 계속 운행하라. 그리고 그만큼의 금액은 돈으로 달라. 과징금, 이런 게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건가 아니면 그냥 정지를 해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재량이다. 그렇죠? 이건 행정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어서 일반 공중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합니다. 행정청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과징금은 처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위반 동일한 잘못에 대해서 행정 형벌로서, 이건 처벌이죠. 처벌이죠. 벌금하고 과징금 병과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처벌을 2개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형법 41조 얘기하는 겁니다. 위법한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과징금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과징금은 별도의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통고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는 게 맞겠죠. 행정상 손해배상입니다. 실무상 국가배상 청구성은 민사소송으로 행해지고 있다. 직무행위를 떠올려 보게 되면 그건 공법행위죠. 따라서 이거는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쪽이 아니라 결과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전에 보게 되면 민법편에 있어요. 국가배상법이 행정편에 안 있고 민법편에 있기 때문에 판례는 그냥 법전 보고 사법이네, 사법이면 사건이네, 사건이면 민사소송이네, 단순하게 움직인 겁니다. 단순하게 편의상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좀 장난한 거죠. 지금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나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법상 법인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광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사실상 공무원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왜냐? 대집행위죠.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얘는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된다고요. 행정주체, 위탁받은 공무로서 대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공무 수행하면 기타 행정주체죠. 피고가 얘라고 했습니다. 피고가 얘지 얘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본인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국가배상법에는 기타 공법인은 배상책임 주체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민법 적용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케이스였죠. 입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국회 입법행위가 위법했다는 얘기죠. 위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국가배상 청구가 되겠는가? 이걸 위법하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여기서 입법자기와 입법부자기 문제가 있었죠. 입법자기, 판례가 인정한 건 오직 하나. 헌법에 명백히 위반될 때 이겁니다. 법률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될 때 그거 하나고, 그 다음 입법부작위가 위법해지는 케이스는요, 헌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입법 안 하고 있을 때 이거였습니다. 명백히 위반될 때하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인정될 때 그때 국회 입법에 자기나 부작위가 위법해질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요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또 하나 엄격한 게 바로 이 사법작용이죠. 국가배상법은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방금, 그 다음에 사법작용, 법관의 재판작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인정을 하기는 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심급해서 상급법원이 너 틀렸어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봤고요. 어떨 때?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죠.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 그때만 재판작용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어쨌든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공법작용으로서 행정작용, 직무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 맞는 겁니다. 우선 맞는 거고요. 그 다음
행정작용 죄송합니다. 예,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도 직무행위에 공법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맞는 겁니다. 공법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 예, 국가배상에서 인과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상당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예, 우리 판례가 이거 민사소송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민사소송을 처리하니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든 국가배상 청구든 간에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민법상 상다관계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예, 형법에 있는 인과관계론이라거나 우리 행정법의 경찰법에 있는 인과관계론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상당 인과관계론을 예, 민법과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똑같이. 그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말하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무효인 경우엔 그렇지가 않다. 제소기간, 청구기간 이런 식의 불복기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행정법 관계 안정성, 즉 공정력 때문입니다. 공정력은 불복기간의 제한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까지라도 그 공정력을 제거하고 처분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줘버린다면 거꾸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깨집니다. 공정력은 필수적으로 불복기간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효인 행정에는 공정력이 없잖아. 공정력 없으면 불복기간도 없지 뭐. 행정쟁송 방식에 있어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확인 소송 외에도 무효선을관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소송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 가면 무효선을관은 취소의 소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뭐야?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죠. 취소로 보면 적용, 무효확인 소송으로 보면 적용 안함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적용된다.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행정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이 의미가 뭔지를 조심하라고 했죠. 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게 되면 그럼 후행처분은 요건 깨진 거잖아. 요건 깨졌으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선행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 승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가 위법이면 뒤에도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요건 흠결로. 그다음 4번. 하자인은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하자인은 행정행위 전환을요. 통설과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에서만. 근데 저 부분에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취소 사유에도 하자인은 행정이 전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죠? 취소 사유에만 인정되는 건 하자 치유고요. 그 다음에 하자인은 행정행위는 거꾸로 무효인 행정행위가 기본 잡고 취소 사유가 포함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포함되냐 안 되냐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고요. 양자의 구별은 중대 명백성설, 일견 중대 명백성설이죠. 이게 현재까지는 통설 판례 입장이고 헌재는 간혹 명백성 보충 요건설을 적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